안녕하세요. 공대가조와 시즌2 MC 최정문입니다. 저는 지금 서울공대 302동 건너편에 있는 화학공정 신기술연구소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지금 저쪽을 보시면은 학생들이 건물 앞에서 뭔가를 실험을 하고 있어요. 어떤 실험을 하고 있는지 함께 가서 알아볼까요? 깜짝이야. 부딪힐 뻔했네요. 지금 어떤 실험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 저희는 수소와 산소의 화학에너지를 화학반을 통해서 전기에너지로 변환시킨 후에 그 전기에너지를 모형 자동차의 구동원으로 사용하는 실험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금 이 학생의 답변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모형 자동차는 그런 화학 반응을 통해서 움직였는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전공은 바로 화학생물공학부입니다. 1946년에 화학공학과로 출발한 이 학부는 본래 화학공학과 공업화학이 통합이 되고 2005년도에 응용화학부에서 현재의 학부명으로 이름이 바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화학생물공학은 과연 어떤 학문인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볼까요? 중고생들이 직접 찾아가는 서울 공대 진로 작성 탐방 프로그램 최정문의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저희 프로그램에 참여해주신 그런 동아리를 소개할게요. 용인 외대부고 코스모스 동아리와 코이즈 동아리 여러분들이 참여해주셨습니다. 네, 멀리까지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학과 때문에 찾아왔죠? 화학생물공학부요. 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학과는 화학생물공학부인데요. 화학생물공학은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화학과 생물, 그런 공정을 바탕으로 연구를 한 학문입니다. 예를 들면 석유화학 플랜트 같은 공정 설계부터 디스플레이나 반도체 같은 전자재료 분야, 그리고 생명공학까지 다 다루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의학이나 환경공학은 물론 또 신소재 분야까지 폭넓게 더욱더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선배님들에게 직접 질문을 하는 선배님 알려주세요 코너로 이동을 할 건데요. 오늘은 어떤 분들이 오셨는지 함께 만나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화학생물공학부 1, 2학번 장준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화학생물공학부 1, 2학번 김민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에도 학생들이 선배님들에게 굉장히 공통적으로 물어본 질문이 있는데요. 대학에 가면은 캠퍼스 드라마처럼 자유로운 대학 생활을 누릴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이 많이 들어왔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한 대학 생활과도 정말 많이 달랐는데요. 하지만 그 고등학교 생활과 물론 차이점이 있죠. 한 가지를 들어보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그리고 예를 들면 대학교 1학년 때 내가 공부를 조금 더 하고 동아리 생활을 조금 하다가 대학교 2학년 때 올라가서 공부 좀 더 열심히 하고 그리고 다른 대외 활동도 사이사이에 끼어서 할 수 있고 자기가 하기 나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제 바로 학생들이 준비한 질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외대부고 코스모스 동아리 학생부터 시작해볼까요? 화학생물공학부에 오려면 화학과 생물을 더 잘해야 할 것 같은데 그게 정말 사실인가요?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화학생물공학부에는 굉장히 응용 분야가 넓어요. 크게 말씀드리면 4가지 분야가 있는데 그 각 분야마다 공부를 중점적으로 하는 학문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드리면 공정설계 분야에서는 이제 화학공장을 설계하는데 거기는 물론 화학을 잘해야 되고 그리고 컴퓨터나 아니면 수학을 잘해서 그런 시스템을 설계하면 좋겠죠. 그리고 무기 및 전자재료 분야가 있는데 그 분야에서 이제 물리를 좀 더 잘하면은 그 이점이 있고요. 그리고 유기 및 정유 분야가 있는데 그 분야에서는 이제 유기화학이라고 또 화학의 다른 분야가 있는데 그 분야를 좀 더 잘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생물 및 환경 분야에서는 이제 화학생물공학부에 걸맞게 생물이랑 환경이랑 또 화학이랑 같이 공부하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선배님께서 화학생물공학부에 진학하고 싶은 사촌 동생이 있다면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제 사촌동생이 만약에 화학생물공학부에 진학하고 싶다면 자기가 배우고 싶은 분야나 하고 싶은 분야가 있는지 확실히 확인을 하고 만약에 그 커리큘럼을 인터넷 사이트에서 확인을 해봤을 때 그 과목들이 이름만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하기 싫은 분야고 머리가 아프다 그러면은 이쪽으로 생각을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질문이 끝났는데요. 오늘 함께한 소감이 어떠신가요? 고등학생 친구들이랑 오랜만에 얘기를 해보니까 그때로 돌아간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저는 굉장히 떨렸는데 마치 제 동생들이 온 것처럼 친근하고 애들 너무 귀여워서 좋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학생 여러분, 오늘 찾아와 주신 두 선배님에게 감사의 박수 부탁드릴게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만나 뵙고 싶어하는 교수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화학생물공학이 어떤 학문인지 알아보는 미니 강연 시간입니다. 지금 밖에서 교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빨리 다 같이 불러볼까요? 네. 그럼 다 같이 하나, 둘, 셋. 성명 교수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저는 교수님을 오늘 처음 뵙는데 굉장히 인상이 자상하신 것 같으세요. 평소에도 그런 말 많이 들으세요? 가끔 듣긴 하는데 그냥 인사말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MC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진짜 같네요. 네, 그럼 지금부터 교수님께서 준비한 미니 강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오늘 저희 학부를 소개하게 되어서 아주 기쁩니다. 화학생물공학부는 오래된 미래다. 헬레나 호치라는 여자분이 쓴 책 제목에서 따왔습니다. 이 여자분이 16년간 티베트 지방의 라다크라는 지역에 가서 살았는데요. 그 지역에서 16년간 살면서 자동차, 그다음에 석유를 사용한 공기 오염, 또 농약 같은 걸 사용해서 이 땅이 오염되고 물이 오염되는 그런 현상을 지켜보면서 적합한 과학 기술을 개발해 줄 것을 촉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 화학생물공학부도 사실은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저희도 환경 친화적이고 자연 친화적인 화학공업을 개발하려는 게 큰 목적이기 때문에 그에 비추어서 저희가 오래된 미래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화학생물공학부는 화학을 응용하는 그런 분야입니다. 우리 특별히 이제 우리 학부에서는 4가지 분야에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교육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고분자 및 유기 화학공학이라 해서 플라스틱에서 시작했는데 현재는 이제 훨씬 더 다양한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이든 TV든 뭐 자동차든 모든 데 다 플라스틱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물질들을 만들고 또 대량으로 생산하는 그 분야에 필요한 인재를 키우는 그런 분야고, 동시에 이제 유기화학이라 해서 생명체에서 유래된 물질인데요. 탄소로 이루어진 물질이죠. 석유나 석탄 이런 데서부터 이제 물질을 추출해서 우리에게 유용한 의약품 또 다양한 이제 그런 화학 제품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분야입니다. 현재 이제 자연으로부터 과학에서 찾아낸 지금 화학 물질이 한 2천만 가지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저희 학부에서는 그 많은 물질 중에서 어떤 게 우리에게 유용한가, 합성할 건가 아니면 자연으로부터 추출할 것인가를 판단해서 그것을 응용하는 그런 일을 하는 분야고요. 두 번째로는 무기 및 전기, 전자 소재와 관련된 화학공학인데요. 이거는 무기라 하면 일반적으로 이전에는 주로 비료, 시멘트 이런 데서 출발했는데요. 오늘날은 대표적인 게 전기, 전자나 반도체 산업에서 쓰는 반도체 소재. 이것들을 물론 재료공학부에서도 그 일을 하는데요. 저희는 이것을 이제 화학적으로 어떻게 합성할 건가, 또 그에 반도체 산업에 쓰이는 다양한 물질들을 이제 합성하는 그 일을 하고요. 특별히 이제 요즘은 나노 기술이 굉장히 이제 새로운 분야로 각광을 받는데요. 물질이 입자가 아주 작아져서 여러분들이 이제 분자, 원자 단위로 소위 이제 나노메타 스케일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런 단위로 아주 작아지면 전혀 성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산업화할 건가, 응용할 것인가를 연구하는 그런 일에 저희가 이제 주안을 두고 있고, 동시에 이제 이 분야에서는 배터리 전지, 2차 전지에 사용하는 재료, 그 다음에 이 화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물질로 촉매라는 게 있습니다. 다른 반응을 이제 도와주면서 자신은 변하지 않는 물질, 그걸 촉매라고 부르죠. 대표적인 게 이제 제가 연구하고 있는 연료전지에서 사용하는 촉매라든지 이런 것을 개발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세 번째로는 생물 및 환경공학이라 해서 다양한 이제 이 생명 현상을 연구하기 위한 기초, 그다음에 분자를 이해해서 산업화하는 그런 방식도 찾고요. 그다음에 생체를 이해해서 의약품을 만든다든지 또 여러 가지 바이오 칩을 만들어서 측정을 하는 거죠. 우리 몸이 어떤 상태인지, 또 이 생물 현상을 잘 활용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일,
그러니까 소위 옥수수나 그다음에 식물로부터 알코올을 추출해서 그것을 연료로 사용한다든지 동시에 이제 그러면서 아주 작은 세포에서 일어나는 그런 현상을 어떻게 하면 큰 규모로 만들어낼 것인가 이런 연구를 이제 주로 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마지막 분야로는 이 전체 조금 전에 말했던 유기, 고분자, 무기, 생물, 물질들 이런 것들을 결국은 공장에서 만들어내야 되는데요. 그것을 이제 전체를 다루는 공정 시스템 분야가 있습니다. 이런 공정들을 잘 이해해야 대량 생산이 가능한 거죠. 이제 이 일을 연구하는데 공장을 짓기 전에 먼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해봐가지고 실제로 잘 만들어지는지를 보고 잘 만들어지면 파일럿이라 해가지고 작은 규모로 만들어서 실제로 이제 테스트도 해보고 그래서 그것이 잘 되면 큰 공장을 짓는 거죠. 그와 관련된 연구를 하는 분야가 공정 시스템 분야입니다. 제가 소개할 책은 파브르의 식물 이야기입니다. 파브르는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죠? 곤충기로 유명한 분인데요. 이분이 식물 이야기도 썼습니다. 식물에 관해서도 잘 관찰하셨었는데요. 제가 이 책을 소개하는 이유는 이 사람의 끈기 있고 인내력 있는 관찰 정신입니다. 식물을 아주 자세하게 겨울 눈이든 또 나이테든 줄기든 나뭇잎이든 너무너무 자세히 관찰해서 기록한 그 정신, 그런 태도를 배우기에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과학기술을 한다는 것은 이런 끈기와 인내가 굉장히 필요한데 이분의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정신을 잘 배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미니 강연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편안하게 자리에 앉아서 학생들이 준비해온 질문을 들어볼까요? 예, 그죠. 네, 교수님, 지금 이렇게 과학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 학생들하고 함께 앉아 있는데요. 교수님은 고등학생 때 동아리 활동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 때는 고등학교 때 동아리가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보다 훨씬 대학 들어가기가 힘들었고 그때는 수능만 있는 게 아니고 본고사라 해서 국어, 영어, 수학을 주관식으로 시험 보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준비하느라고 동아리 활동을 할 틈이 없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학생들보다 먼저 교수님에게 질문을 드릴게요. 네, 교수님은 언제 어떤 계기로 지금의 전공을 선택하게 되셨나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저희 담임 선생님이 화학 선생님이셨어요. 하얀 가운을 입으시고 실험실에서 이렇게 실험도 하고 계시고 그랬는데 그 모습이 아주 신비롭고 뭔가 나도 나중에 저런 걸 해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공업화학, 지금 화학생물공학부의 이전 이름 그 학과에 들어갔고요. 특별히 이제 저는 유학을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당시에는 대학원에 연구시설도 별로 없고 해서 유학을 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고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가 키스트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라는 정부 연구소가 있는데요. 거기 가서 이제 유학 가기 전까지 일을 하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제가 지금 전공하고 있는 연료전지라는 말을 처음 들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그 연구를 안 했는데요. 지금부터 한 25년 전인데 당시에는 아무도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없어서 어떻게 할까 하는 말을 듣고 제가 미국에 건너가서 공부하고 그렇게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럼 교수님의 연구실 이름인 광전기화학 에너지연구실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기화학 현상을 이용해서 그것을 에너지로 만드는 그런 연구를 하는데요. 전기화학은 여러분이 화학에서 들은 것처럼 산화 환원 반응을 이용해서 전자와 이온을 만들어내는 건데 특별히 그 전자가 전기를 일으키는 물질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전자를 에너지로 사용하는 그런 연구인데 그 전기화학 반응에 빛을 쬐면 또 동시에 산화 환원 반응이 훨씬 잘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광전기화학이라고 붙이는데 광전기화학의 대표적인 예가 이제 수소를 산화시키고 공기 속에 있는 산소를 환원시켜서 전기를 만드는 연료전지 연구를 하고 또 그렇게 만든 전기를 저장해야 되겠죠. 저장하는 대표적인 예가 배터리인데요. 2차 전지라고 부르죠. 특별히 요즘은 이제 리튬 2차 전지가 크게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리튬 2차 전지는 이미 우리나라에서 산업화되었기 때문에 그 연구보다 다음 세대 리튬 2차 전지인 리튬 공기 혹은 리튬 황 2차 전지 거기에 이제 만들어진 전기를 저장하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학생들이 준비한 질문을 할 시간인데요. 전공 적성부터 미래 전망까지 굉장히 다양한 질문을 준비해왔다고 합니다. 먼저 심희연 학생부터 시작해 볼까요? 서울자연대 학과 중에서 생물물리 및 화학생물학과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화학생물공학부와 비교해 보았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연대는 기본적으로 근본 과학 현상을 자꾸
찾아내는 거예요. 새로운 걸 찾아내고 과학적 원리를 찾아내는 연구를 계속하고 그에 관한 수업을 듣기 때문에 어떤 화학 혹은 생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더 세부적으로 깊이 있게 배우는 그런 쪽으로 가고요. 저희는 3학년에 들어오면 이제 화학과 생물을 응용하는 쪽으로 많이 가요. 예를 들어서 공정 혹은 또 연력학 이런 것을 배워서 어떻게 화학 제품을 생산할 것인가, 또 수학을 배워서 시뮬레이션도 하고 파일럿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좀 응용 화학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출발은 굉장히 비슷한데 전혀 이제 많이 차이가 나죠. 물론 저희 학부에 와서도 기초가 더 좋고 과학적 원리를 탐구하는 게 훨씬 좋으면 그 학과에 가서 수업도 들을 수 있고 다 서로 상호 교류가 가능합니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유사하기도 하고 또 차이가 있기도 하고 그래요. 네, 교수님, 제 꿈이 신약이랑 백신을 연구하는 연구원인데 화학생물공학이 제 꿈을 이루는데 적합한 학문인지 궁금합니다. 백신은 이제 일반적으로 미생물이나 혹은 또 생물에 의해서 배양해서 만드는 건데 실제로 저희 졸업생들이 녹십자나 여러 기업에 가서 백신 연구를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신약 개발도 할 수 있는데 신약은 이제 제가 알기로는 대표적으로 단백질 계통의 신약이 있고 또 화학 물질로 이제 신약이 있는데요. 아스피린 같은 게 그런 예죠. 실제로 저희 학부에 교수님들 중에서 단백질을 연구하시는 분도 있고 또 미생물을 연구하시는 분도 있고 효소를 연구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 분야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백신이나 신약을 연구하는 것은 단독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광범위한 공동 연구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신약 같은 경우는 한 20개 팀 정도가 공동으로 연구해야 가능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학부에서만 그 일을 한다고 말할 수는 없고요. 공동으로 연구를 통해서 충분히 그 꿈을 이룰 수 있을 겁니다. 최근에 교수님께서 연료전지 성능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나노구조 전극을 개발하셨다고 들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연구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연료전지는 수소나 또 혹은 알코올을 산화시켜서 그로부터 전기를 이제 뽑아내는 구조인데요. 그 중에 가장 핵심 기술이 촉매입니다. 즉 수소를 산화시켜야 되니까 혹은 또 반대쪽에서 공기를 환원시켜야 되니까 거기에 그 반응을 일으키는데 도와주는 물질, 촉매 물질인데 그 촉매 물질을 개발하는 게 연료전지의 가장 어려운 문제고 또 그게 가장 지금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는 백금이라는 금속을 쓰는데요. 백금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금보다 비싸요. 그래서 그 백금을 더 싼 물질로 바꾸고 혹은 백금을 사용하더라도 아주 소량 조금만 써야 되는데 그 일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인버스 오팔 구조라고 역 오팔 구조라는 그 전극 구조를 만들어서 전기를 아주 많이 생산하는 방법을 찾아낸 겁니다. 그게 뭐냐면 오팔하면 보석의 종류인데요. 대표적인 오팔 구조는 공작새 혹은 나비 이런 데서 이제 굉장히 무지갯빛 색깔이 나오는데요. 공작새 깃털에는 그 다양한 색깔이 있는데 그게 물질이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은 멜라닌 하나의 물질인데 그게 아주 규칙적으로 배열이 되어 있어요. 날개 위에. 그래서 빛이 비치는 방향에 따라서 다양한 색깔이 나오는 겁니다. 오팔이 이제 그런 구조인데요. 근데 문제는 그 오팔 구조는 그 안에 이제 모든 멜라닌 물질이 꽉꽉 차 있으니까 양이 굉장히 많잖아요. 백금 같은 경우는 오팔 구조로 만들면 양이 너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오팔 구조 표면에만 백금을 덮은 거예요. 아주 원자층처럼 얇게. 그러면 양은 굉장히 많아 보이지만 속은 다 비어 있으니까 아주 조금의 백금만 써도 전기를 많이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저희가 만든 전기가 1cm, 1cm 조그만 크기, 거기에서 1.5W라는 전기를 만들어냈는데요. 휴대폰을 통화할 때 있잖아요. 한 1W 정도 전기가 필요하거든요. 단위 면적당 제일 많은 전기를 만들어냈는데 그게 바로 역-58 구조를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낸 겁니다. 교수님께서는 황폐기물을 활용한 고성능 플라스틱 신소재를 개발하셨는데 처음에 이 아이디어를 어떻게 얻으셨고 그리고 연구를 어떻게 진행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원유나 천연가스 사용하려면 정제를 해야 되는데요. 정제를 하면 거기에서 많이 나오는 게 황입니다. 원유나 천연가스가 생산되는 나라에서는 그게 아주 황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진 아이디어는 이 황을 우리가 사용하는 탄소를 쭉 연결하면 고분자가 되잖아요. 플라스틱. 그것처럼 황도 쭉 연결하면 이게 이제 같이 원자가 쭉 연결해서 붙으면 이게 이제 안 떨어져 놓을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황으로 플라스틱을 만들어서 아직 쓸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사용할까 하다가 저희가 이제 차세대 전지로서 리튬 황 전지를 연구하는데요. 황이 리튬 이온을 굉장히 많이 저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 효율이 굉장히 높은 2차 전지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황을 지금 배터리로 만들어 보면 황이 또 서서히 녹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배터리로 쓰는데 문제가 많은데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서 배터리를 만들었더니 이게 녹아 나오질 않는 거예요. 저희가 이거 배터리로 쓰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발표한 그 내용입니다. 화학생물공학부에서 진행되는 연구 분야 중에서 앞으로 우리 일상생활에 큰 영향력을 미칠 분야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자연 친화적인 의식주와 관련된 화학 제품, 이게 실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분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전과 달리 같은 옷을 입더라도 굉장히 다기능성 옷, 땀이 잘 배출된다든지 공기가 잘 통한다든지 가벼워야 된다든지 그런 것과 관련된 새로운 화학 제품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먹는 것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인데 설탕이나 뭐 이런 데서 표백제를 많이 써서 하얀 설탕이 몸에 안 좋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날 그런데 표백제 전혀 안 쓰고 활성탄이라는 필터를 사용해서 사탕수수 액체를 거기에 걸러내면 그냥 하얗게 되는 거예요. 또 사는 것과 관련해서는 훨씬 더 깨끗한 페인트라든지 굉장히 이제 우리 실생활에 미치는 중요한 화학 제품들일 거고요. 또 다른 우리의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는 산업화되진 않았는데 생물을 공학화해서 응용하는 기술,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할 거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학부에서 인공으로 냄새를 맡는, 우리가 유독 물질이 있는 데 가서는 사람이 냄새를 맡을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인공장기, 그런 센서라든지 바이오 연료로 해서 식물이나 해조류에서 에너지원을 찾아낸다든지 하는 그런 연구가 우리 실생활에 곧 미칠 큰 그런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화학생물공학이 가야 할 방향이나 향후 메가트렌드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우리가 지난 한 200년간 우리 인류가 화석연료를 사용해서 지금 같은 이런 풍요로운 물질 문명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을 오염시킨다든지 지구의 기후를 변화시킨다든지 이런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데 화학공학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은 이제 새로운 에너지원을 찾는 것이 큰 메가 트렌드가 될 겁니다. 향후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제 생각에는 해야 될 일이 물에서 수소 에너지를 이제 찾아서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것. 그렇게 하면서 동시에 이제 다른 원료에서 우리의 필요한 그런 화학 제품을 만들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도 또 찾아야 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우리가 더 잘 살게 됐을 때는 관련된 의료 산업이나 생물 공학적인 측면,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이제 산업으로 등장할 건데, 우리가 동물과 식물 또 자연 현상을 다시 잘 살펴보면 우리가 충분히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박현준 학생의 질문까지 모두 다 들어봤는데요. 이번에 온 학생들이 대부분 교수님에게 공통적으로 이제 궁금했던 질문이 있어요. 바로 졸업 후의 진로인데요. 화학생물공학부를 졸업을 하게 되면은 어떤 진로를 선택할 수 있나요? 우리 학부가 이제 세계 대학 평가에서 화학공학으로서 세계 17위를 했어요. 굉장히 높은 수준인데요. 이 말은 이제 이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가 뭐냐면 졸업생들이 어디에 취업했느냐 그 현황인데, 제가 통계를 들으니까 우리 학부 출신들이 우리나라 대기업 혹은 또 많은 기업의 임원의 한 15%가 우리 학부 출신이래요. 또 우리나라뿐 아니라 외국의 정유회사나 화학회사 이런 데 취업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LG화학이든 한화든 SK, 또 연구소의 연구소장의 대부분은 우리 학부 출신이고, 또 사장님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더해서 대학원을 졸업하면 연구소나 또 대학 교수가 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산업체, 연구소, 또 대학 이런 데 아주 다양하게 갈 수 있습니다. 이제 공대가 좋아 시즌2의 마지막 공식 질문입니다. 교수님에게 공대란? 저에게 공대란 배낭여행이다. 실제로 우리 공대 출신들, 또 엔지니어들은 전 세계에 국경 없이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종교나 정치적인 제약이 전혀 없어요. 어디든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공대는 배낭여행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학생들과 함께 대화를 나눈 소감이 어떠신가요? 제가 참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아주 저도 다시 고등학교로 돌아간 기분입니다. 저에게 동아리 회원으로 삼아주시면 동아리 활동도 하고 싶고요. 여러분들도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저한테는 아주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참석해준 학생 여러분 그리고 교수님 모두 다 수고 정말 많으셨고요. 앞으로 교수님 하시는 연구나 하시는 모든 일에 있어서 좋은 성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곳은 서울공대 302동 2층에 있는 화학생물공학부 해동학술 정보실 앞입니다. 이 안에 들어가면은 호연직이라는 동아리에 학생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동아리인지 알아보러 함께 들어가 보시죠. 4월 28일까지 갖다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방금 어떤 학생이 DVD를 받고 나가던데 네. 여기 혹시 영화 대출도 하나요? 네, 여기는 전산실이고요. 컴퓨터 관련 업무도 할 수 있고 또 DVD 대출도 할 수 있는 곳이에요. 아, 그렇군요. 호연직이라는 이름이 좀 동아리 이름으로서 좀 특이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혹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요? 원래 호연지기가 그 사자성어에 호연지기란 게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걸로 착각하시는 분도 많은데 그런 건 아니고요. 동아리가 처음 만들어질 때는 저 밑공대에 있었어요. 근데 그때 호수와 연못이 옆에 전산실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호수와 연못 옆에서 전산실을 관리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렇게 해서 호연지기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곳에서 호연지기 동아리 학생들은 어떤 일을 하나요? 일단 호연지기는 여기 전산실을 쫙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요. 일단 두 가지 부서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 기술팀은 컴퓨터가 고장났을 때, 이상이 생겼을 때 그것을 수리하고 점검하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관리팀은 이제 학생들이 업무 이제 여기 전산실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를 때 저희가 거기에 도움을 주고, 이거 외에도 가끔 컴퓨터 관련 강좌를 하거나 아니면 관련 출장 업무로 또 나가기도 해요. 그럼 제가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릴게요. 미래 후배들한테 화학생물공학부는 이런 점에서는 정말 최고다 이렇게 한마디 해주시죠. 네, 화학생물공학부는 다양한 분야를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일단 화학공학만 하더라도 공정, 무기, 유기 등 여러 가지 분야가 있고, 생물공학은 예를 들어 뭐 단백질 신소재도 있고 뭐 줄기세포도 있고 정말 다양한 분야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게 전부 다른 분야 같은데 저희 학부에서는 이렇게 하나로 뭉쳐져서 다 할 수 있으니까 학생들은 이런 걸 매력적으로 생각하고 이 학부에 올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인터뷰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화학생물공학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이 시간에는 또 어떤 학과가 우리 앞에 찾아올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인터뷰하는 것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문을 몇 번씩 들어오고. 감사합니다. 코스모스라고 과학자들 동아리예요. 예, 고마워요. 화학생물공학부? 처음엔 그냥 화학과 생물을 다루는 공대구나 라고 막연한 생각만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친구들의 질문과 대답을 들으면서 무슨 일을 하는 학부인지 확실히 알게 되었고 또 선배들과 만나는 시간들도 너무 즐겁고 재밌었습니다. 화학생물공학부에 대해 많은 분들에게 설명을 들었지만 특히나 이 분야의 전문가이신 교수님에게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유익한 기회였던 것 같고 다음에 다시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시 한번 참여하고 싶습니다. 저에게 그 화학생물공학부에 관한 내용뿐만이 아니라 과학자로서의 어떤 연구를 하는 자세나 과학자로서의 삶에 대해서 많이 가르쳐 주셔서 정말 앞으로의 진로에도 많이 도움이 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